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어제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죠. 출근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의도역에 나가 있는 조경원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출근길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리면서 이곳 역사하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역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도로 상황을 잠시 살펴봤는데 오늘은 버스 대신 자가용을 선택하는 시민들도 많아 평소보다 교통 흐름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 여의도역을 지나는 버스는 18개 노선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버스 5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건 어제 새벽 첫 차부터였습니다.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9대 이상이 운행을 멈추면서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편을 늘리고 역으로 향하는 임시 셔틀버스도 투입했습니다. 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일찍 출근길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차량으로 데려다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지금은 서울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한파 속에 택시도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홍대 입구역과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역에는 안내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또 서울시는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버스 전용 차로를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교통 혼잡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다시 만나 합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협상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출근길은 물론 퇴근길까지도 불편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홍대 입구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홍대 입구역은 아침 8시가 다가오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현장에선 경기도 광역버스와 마을버스가 일부 운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 운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이하면서 버스 정류장은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는 꽤 사람들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대부분 시민은 버스가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활용해 출근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노조 측의 파업에 따라 어제 새벽 4시부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섰고 운행률은 6.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회사 측은 임금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사 간 양측이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언제쯤 다시 버스가 운행 재개될까요? 네, 만약 노사 양측이 자정안에 합의안을 도출하면 내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중단됩니다. 다만 임금 인상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을 10.3% 올려준다고 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빼고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우선 임금 0.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서울시는 비상운송대책을 내놓고 대중교통 대란에 대비했습니다.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버스 노동조합을 향해서는 시민들을 생각해 현장에 빨리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노사 간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출근길 나서는 시민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경원, 오승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는 낮 동안에도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중부와 영남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 곳곳에 눈비를 뿌렸던 구름대가 물러나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영하 3.1도였던 서울 기온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고 체감온도는 오히려 한낮에 영하 9.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찬 공기 유입과 함께 바람도 강해지면서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전국 곳곳에서도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밤 사이에는 땅에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와 강원, 충청, 영남 곳곳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에서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추위가 오늘 아침 절정에 달한 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14일 아침까지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곳이 있겠지만 오후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곳곳에 약한 눈비가 내리겠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금요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당분간은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택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폭주 등에 대한 경고성 계엄임을 주장하지만 특검은 그 실상에 권력 독점과 유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척결하는 등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왔다며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또 피와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킨 국민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역할을 해줄 것을 국민도 기대하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뒤 윤 전 대통령의 선동이 법원 폭력 사태로까지 확산해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1년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으로 난입해 판사 집무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의 이유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꼽았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내세웠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영상과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특검은 이러한 선동이 없었다면 국론 분열은 확산하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를 거쳐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엔 대규모 경찰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치달았고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국가 거시경제 전반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해 경제 성장률 하락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국제기관과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판단했다며 국가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내란 범죄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또한 우리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책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경제 관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9만 명 넘게 늘어난 가운데 청년층의 취업자는 18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1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34만 5천 명, 30대는 10만 2천 명 늘어난 반면 15에서 29세 청년층은 17만 8천 명, 40대는 5만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1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이 23만 7천 명 늘었지만 건설업은 12만 5천 명, 제조업은 7만 3천 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구형 동안 여러 차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류 봉투 2장을 들고 넥타이 없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인들과 상의하는가 하면 증거 조사가 길어지자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라며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옥수 특검보가 구형을 앞두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군데군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특히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피식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쏟아내는가 하면 특검이 집행한 예산액을 빗대 500억을 토해내라고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이 객관적 상식과 기본적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이자 소설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는 조작과 왜곡이었다며 우리나라를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같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이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시켜줘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려주지 그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헌정 질서를 살리기 위한 비상벨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책상을 내려치는 등 격양된 손짓을 섞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나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부하들을 향해서도 사과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장시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무려 11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할애하며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내란몰이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 야당과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되어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하여 탄핵소추되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을 문제 삼은 김계리 변호사 급기야 사상에 따른 판결이고 강요된 결과라며 파면 결정이 잘못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당초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배는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파면 결정에 동의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에게 결정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1월 제주 지역 일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심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만일에 피고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본안 판단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재판을 개시하여 판단을 해야 마땅할 것이고, 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새로 선임된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정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상당수의 국민들로부터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면 선거를 통해 형성된 모든 대의기관과 그로부터 파생된 국가기구 전체의 정통성이 결국 하나로서의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과 국민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결같아야 할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일부 방청객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가 제재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겹치는 내용을 빼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계엄의 이후 부분은 워낙에 양이 방대한 데다가 아까 얘기들을 쭉 한번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거는 빼고 해주십시오. 네. 말씀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은 아까 쭉 말씀하셨으니까.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간 셈인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고 주요 쟁점들을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초유의 결심 공판을 거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개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대로 무죄나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합니다. 먼저 계엄 선포가 통치의 영역이라는 변호인단과 분명한 사법심판의 대상이라는 특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도 중요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국회 난입과 봉쇄, 중요 정치인 체포 등 계엄을 반국가 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고 평했고 위헌적 포고령 발령과 집행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불법 계엄이 집권 1년 차부터 치밀히 준비된 것으로 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야당의 횡포 때문이었다고 맞서왔습니다.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자택 등 6곳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오늘 오전 7시 55분부터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천만 원 정치 헌금 수수 의혹 등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는데요. 김병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아내 그리고 이모 구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서 의혹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일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자택 등 6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오늘 오전 7시 55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3천만 원 정치 헌금 수수 의혹 등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속보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채권 사기 혐의를 받는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4명의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들 모두 중형 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만든 인물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반을 통제했고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특검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 내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한 뒤 주동자 2명은 대통령이 되고 참여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걸 알고 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독재 권력을 장기간 공유하기 위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범행 기획자나 설계자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실행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충성하며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밤샘 결심 끝에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설 연휴 직후에 이뤄집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계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 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된 거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엄청난 국가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고요. 헌법 질서를 이제 파괴하는 행위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사실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의 어떤 국가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장 침탈한 행위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여러 가지 보면 이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했고, 어떤 비상계엄의 목적 자체가 자기의 어떤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 종합해서 이제 사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내란죄 우두머리 아닙니까? 수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사형까지는 구형하지 않고 이제 무기징역 정도 구형할 거라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이거 자체는 굉장히 내란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또 사형 뭐 선고 자체가 이제 사형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네. 사형을 구형했을 때 사실은 재판부에서 감형할 때 이제 무기징역 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제 무기징역이 나오는 것보다는 네. 어떤 국민의 여론이랄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사형 구형을 해서 사형의 어떤 선고가 나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무기징역 형조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뭐 특검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검은 어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와는 다르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계엄 해제도 신속하게 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은 계속적으로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계엄을 경고성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건 엄청나게 국가의 어떤 기본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네. 이게 대외적으로 이제 국가의 신인도랄지 이제 경제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네. 물론 뭐 전두환의 어떤 내란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때는 12.12 군사반란하고 또 5.18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굉장히 많이 희생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이게 내란죄라는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뭐 살해가 됐다랄지 이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내란죄의 경중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인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관련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게 경중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더 이제 처벌이 엄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또 냈거든요. 그 부분은 뭐 일단 뭐 구형을 사형을 하고 또 재판부에 굉장히 중형을 선고될 걸 아마 바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뭐 전두환 때하고는 뭐 비교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재판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12.12 군사반란하고 5.18 민주항쟁 관련해서 네. 이게 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양이 나왔고 희생한 국민들이 나왔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범죄는 내란 목적 살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살인 행위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자체의 어떤 비상계엄은 시도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네. 실패한 쿠데타, 실패한 친일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전두환 씨보다는 내란죄에 있어서 어떤 무게로 보면 뭐 좀 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90분 정도 최후 진술도 했는데 뭐 끝내 사과 내용은 없었고요. 네. 진술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본인이 다병가로 소문이 많이 나 있죠. 그래서 뭐 사적인 자리에서도 뭐 2시간 얘기하면 거의 뭐 한 1, 20분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본인이 다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체포방해 관련 재판에서도 1시간가량 자신의 어떻게 보면 변을 토해내고 그랬는데 네. 뭐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거잖아요. 뭐 A4 용지 뭐 40장짜리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보면 이제 법조인인데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 자체를 계속적으로 뭔가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고를 줬는데 계엄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최후 진술 내용을 보면 이게 뭐 법적인 것보다도 자신의 이제 감정을 토해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탄핵이랄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어떤 자신이 언론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이 얘기할 때마다 했던 똑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저 자체가. 그래서 저거의 어떤 최후 진술 자체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볼 때는 제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 변호인단도 계엄은 통치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또다시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이제 비상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를 맞죠. 근데 이제 고도의 통치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걸 무한대 무제한으로 통치 행위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단지 반국가 세력, 추상적인 반국가 세력 이야기하면서 또 이재명 당시에 뭐 당대표랄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비상계엄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엄의 요건마저도 사실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술한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뭐 경고성 계엄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계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재판이랄지 탄핵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 체포하려고 할 수 있고요. 또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국헌 문란의 어떤 행위들을 뭐 굉장히 지시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단지 통치행위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으로는 뭐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서정 조사도 10시간이 넘었습니다. 1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표현들도 있었거든요.
계엄 선포를 어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동급으로 들기도 하면서 좀 시간 끌기, 이것도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생뚱맞다고 봐요. 네. 비상계엄 선포한 거하고 개성공단이랄지 아니면 뭐 이라크 파병이랄지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것은 네. 고도의 정치 행위 중에서도 어떤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 행위를 할지라도 저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자체는 전형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그런 유언적인 어떻게 보면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몽테스키에도 나오고 뭐 외국의 뭐 사례를 들고 하는데 그건 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서 뭔가 자기 방어를 하려는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헌법 84조를 이제 들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대통령 사건도 재판이 정시되는데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이거 재직 중에 계엄을 선포한 건데 법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였거든요. 저는 당연히 내란과 외환의제이기 때문에 네.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재판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리고 또 어떤 재판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 관련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은 전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제에서 이제 언급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죠.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7명에 대한 구형도 나오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어떻게 네. 판단하세요? 일단 뭐 중요 임무 종사자죠. 네. 그러면 사실은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는데 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 법정형 자체가 이제 무기징역이 최고형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형을 이제 구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이제 특검 자체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뭐 내란을 수괴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네. 거기에 이제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걸 주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칭에서 이 설계를 한 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수괴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행위를 한 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정형 중에서 이제 최고의 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노상원 전 국고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이렇게 피고인들별로 차등을 좀 뒀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일단 그 이제 특검의 구형 자체를 전체를 보면 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보다는 높은 형, 네. 가장 선고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이제 구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이제 내란에 가담을 한 행위에 대해서 경중을 좀 따져봐야겠죠. 네. 근데 징역 30년, 20년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아마 선고형은 이제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선고형을 생각하고 구형을 했을 가능성. 물론 뭐 내란에 있어서 중요 임무 종사자랄지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러한 내란 가담 행위가 뭐 경중을 따져보면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특검 자체는 이것 자체를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구형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일반적 기준에 비해서는 구형을 상당히 중형 구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8명에 대한 1심 선고 결정 날이 2월 19일,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자마자 이제 기일이 잡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사형을 구형했는데 네. 무기징역형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밑에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되겠죠. 그 징역형 선고는 자체는 뭐 재판부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한
김의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형량이 높게 나올 거예요. 그 무기징역형을 감경하게 되면 이제 10년에서 50년 사이에 선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는 김의원 전 장관에 대해서 형량이 가장 높게 선고가 될 것이고, 네. 이제 나머지 종사자들은 가담의 정도랄지, 그다음에 가담 이후에 어떠한 정상에 관한 그런 것들,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형량이 아마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텐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떤 감경할 만한 사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그건 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탄핵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계속 네. 주장을 해왔는데 이걸 뭐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어떤 공소장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이런 사람들의 어떤 태도 자체가 사실 이제 국민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 네. 한술 더 떠서 또 변호인들의 행동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변론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떤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이틀 재판을 통해서 변호인들이 보낸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판에는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거 자체를 사실은 이제 피고인들이 제지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 똑같은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형량을 높이면 높였지 감경하는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모레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질 텐데 이 부분은 특검이 이 징역 1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체포 방해 자체에 대해서 10년 구형했는데 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도 더 형이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구형을 하면 뭐 2분의 1 또는 이제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체포 방해랄지 이제 다른 또 재판받을 것이 한 5, 6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변론을 종결한 어제 결심한 그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다른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가장 극한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자체가 다 병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심에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보다 높은 형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형은 받게 되겠지만 유죄가 판결이 되는 경우에 사실 어떤 형이 선고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부분을 변호사님께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조금 전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 정치연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김병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아내 또 이모 구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의혹이 불거진 지 꽤 됐는데 강제 수사가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사실 10일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이제 정치자금법하고 뇌물 관련 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치자금이랄지 뇌물죄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다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적 증거,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증거, 전자 증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요즘은 다 그게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휴대폰을 초기화한다랄지 아니면 없앤다랄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랄지 카톡 이런 거에서 사실은 탈퇴하고 재가입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압수수색이에요. 그러면 PC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 대한 관련자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하는데 지금 10일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바꿨을 가능성이 크고 텔레그램 탈퇴했다는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봐주기 수사 아니냐. 결과적으로 미적되는 와중에 증거는 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병기 원내대표랄지 강선우 의원이랄지 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경시 의원. 그러면 지금의 압수수색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뭐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10일 이상을 지나서 왜 압수수색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돈을 어쨌든 줬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경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증거라든지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일단 뭐 김병기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구의원들 전 구의원들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어떤 진술서를 보면 굉장히 일시 장소랄지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줬다는 사람이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김병기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의원 2명 말고도 또 새로운 뭐 구의원들의 어떤 공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뭐 결과론적으로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을 제명을 했고 여기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의혹일 뿐이다. 소명을 하겠다. 한 달만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 달 안에 본인은 어쨌든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해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한 달 내에 무슨 수로 해명을 하고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수사가 한 달 내에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첫 번째는 아마 이제 시간 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근데 어. 또 다른 사건이 터질 것이고. 또 사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상당히 이제 지루한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 한 달을 달라 이건 사실은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한 달 지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느냐. 계속적으로 의혹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자신이 정말로 죄가 없음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걸 내놓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내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 이건 무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국민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의 압수수색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조금 전부터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정호 기자, 경찰이 김 의원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아침 7시 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 의원을 포함한 김 의원의 아내 그리고 동작구 의원 이 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김 의원 자택과 의원실 회관, 지역 사무실 그리고 구의원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정치헌금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의원과 구의원 이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CCTV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오늘과 내일 연일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네, 경찰은 김 시 의원 측에 오늘과 내일 연이어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 측에게 오늘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는데 김 시 의원은 내일 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경찰에 출석해 3시간 반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직후 조사가 이뤄져 압수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시 의원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재조사에서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금품 전달 반환 경위를 물을 걸로 보입니다. 네, 증거 확보가 중요한 상황인데 경찰이 김 시 의원의 일부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요? 네, 경찰은 김경 시 의원에게 지급된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은 확보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 자택 2곳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현장에 물품이 없어서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노트북은 김 시 의원이 2018년에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한 차례 교체한 뒤 현재까지 써온 걸로 확인됐는데요.
2022년 11대 의회 개원 뒤 새로 받은 태블릿보다 오랜 기간 사용한 만큼 중요 증거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압수되지 않으면서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머무는 중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등 증거인멸한 정황도 노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의 늑장 수사와 주요 증거물 확보 실패까지 겹치면서 수사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은 최근 김병기 의원 아파트의 CCTV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의 측근으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동작구 의원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양측의 접촉 정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병기 의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동작구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 시점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김 의원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내부 CCTV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2개 층을 사이에 두고 거주 중인 동작구 의원 이모 씨와의 접촉 정황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지난주 아파트를 방문해 협조 요청문을 제시하고 CCTV와 함께 두 사람의 입주자 카드와 차량 등록증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천원금부터 차남의 숭실대 편입 청탁까지 이 씨는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의 주요 대목마다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앞서 공개된 탄원서에서 이 씨는 2020년 다른 구의원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김 의원 부인에게 전달하고 수개월 뒤 대신 돌려준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김 의원이 전 보좌진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이 씨가 김 의원 차남과 함께 직접 숭실대에 방문해 편입 관련 정보를 알아봤고 입시 브로커와 영상통화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의원인 이 씨가 사실상 김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아파트 CCTV에 담긴 동선과 접촉 시점 등을 확인하며 실제 이 씨가 금품 전달 창구 역할을 하는 등 비위 의혹에 깊이 관여할 정도로 김 의원 부부와 가깝게 지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CTV 보관 기간이 한 달 남짓이라 영상이 충분히 남아있을지 미지수고 비밀번호도 분실된 것으로 파악돼 실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씨 역시 김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늦은 밤까지 6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까지 4가지 종류의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입니다. 윤리위는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IP 2개를 사용했고 한 전 대표 본인이 가족 게시글 작성을 인정한 점, 또 대표 시절 관련 당무감사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정치적 공방 확산을 방치하고 도리어 윤리위를 공격했다며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근데 끄집어냈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조작된 걸 발표한 것이고. 다만 한 전 대표 본인이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는지는 윤리위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당 차원의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가족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을 하고 당원들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결국 언론에 계속 보도되게 만든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 결과가 알려진 뒤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며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 법이지만 새벽은 온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오랜 기간 고생한 당원 여러분께 모든 공을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뒤 10일 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한 전 대표 측이 그간 당무감사 결과를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당권파와 친한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경원 기자, 여의도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출근길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곳 지하철로 몰리면서 역사하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도로 상황을 잠시 지켜봤는데 버스 대신 자가용을 선택하는 시민들도 많아 평소보다 교통 흐름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 여의도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은 18개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버스 5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건 어제 새벽 첫 차부터였습니다. 전체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9대 이상이 운행을 멈추면서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편을 늘리고 역으로 향하는 임시 셔틀버스도 투입했습니다. 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죠. 예, 앞서 저희 취재진이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일찍 출근길에 나섰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예, 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차량으로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지금 서울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한파 속에 택시도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조차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을 몇 대 이제 보내야 되는데 파업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출근이 늦어질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는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홍대 입구역과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역에는 안내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또 서울시는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버스 전용 차로를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교통 혼잡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다시 만나 합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협상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출근길은 물론 퇴근길까지도 불편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1942년 발생한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대통령은 과거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을 방문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 이어 2달여 만의 만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열린 이번 회담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점은 잘 관리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本年も今般の大統領の訪問を皮切りに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90분 가까이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 등 모두 180여 명이 숨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에 대해 유해 발굴과 DNA 감식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朝鮮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
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와 안보,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일 이틀째인 한일 교류 협력의 역사가 담긴 유적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며 중재 의지를 내비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영내 평화와 안정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거론했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중일 양국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겁니다.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등 민감한 세부 현안 관련 의견은 공개석상에선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위 조절을 하긴 했지만 공급망 문제를 꺼내든 다카이치 총리와 미묘한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大統領とは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について踏み込んだ議論を行いました。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한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과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만 강조했을 뿐 중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중일 두 나라 문제에 이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기보단 적당한 거리를 두며 이른바 삼각대화 해법을 제시한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일본 측의 긍정적인 반응도 끌어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저출생 고령화와 국토 균형 성장, 그리고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과 관련해 당장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때가 되면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 그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서울이 궁리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자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며 최근 북한의 주권을 침해한 도발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통일부가 자신의 담화에 소통과 긴장 완화의 여지를 뒀다는 한심한 평가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를 돌며 청탁을 해도 아무리 선의적인 신용을 하며 개꿈을 꿔도 남북관계 현실은 절대 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한국은 최근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을 했다며 이는 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서울 당국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원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그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의 얼굴을 보면 아주 환해요. 그리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면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데 두 정상의 발언을 보면 잘 드러나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이제 한일 수교 61년째인데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아마 오늘 어제 그 회담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현 시각 나라현의 모습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곳을 방문해서 호류사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자, 호류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유명하고 그리고 백제 건축의 영향을 받은 유적지로도 꼽히기 때문에 한일의 소통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보면 상당히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자신의 그 고향에 외국의 정상을 초청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2016년 12월에 아베 총리가 이제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경우가 있었지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또 사전에 하루 전날 나라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했다. 예. 일본어에서는 이제 오모테나시라는 게 있어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잘 접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 오모테나시가 여러 측면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나. 호텔까지 직접 가서 영접을 했다 하는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현재 놓여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직접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정상회담은 이 타이밍도 상당히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왜 지금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그 11월 달에 국회 발언을 둘러싸고 대만 유사 발언이죠. 둘러싸고 중일 관계가 지금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또 1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의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한국을 둘러싸고 중일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예. 중국이나 일본 모두 한국을 가까이 좀 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국에게는 중국도 일본도 중요한 관계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도 혹은 다카이치 총리에도 직접 그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중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입하거나 중재할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을 좀 만들겠다 하는 일종의 균형 해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일본에게도 현재 국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일본 유신회라는 단체 정당하고 연립을 구성했지만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상태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도 좀 수세에 몰려 있다. 그걸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할까요? 혹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성과로서 한일 관계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중일 갈등 사이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편을 좀 들어주기를 바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이 부분을 이제 공동 조사를 하고 그리고 수습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협력적으로 나온 부분도 말씀해주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조세이 탄광은 1942년에 발생했던 그 불행한 사고인데요. 일본의 시민단체 혹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일본인이거든요. 또 과거사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나쁜 그 기억이 될 수 있고 한일 관계를 언제든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세희 탄광의 수몰자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조사하면서 거기에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감정하고 또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양국 정부가 협력을 하겠다. 말씀 그대로 작지만이라는 게 좀 다른 거지만 역사 문제가 좀 갈등적인 요소가 많은데 협력적인 그런 계기로 삼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쯤에서 좀 돌아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이 될 때 그때 국내 언론에서는 극우 성향의 인물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면서 많은 우려를 쏟아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일 관계를 보면 상당히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동안 알려져 있던 배경 지식과는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총리가 될 때하고 총리 이전에 일개 국회의원일 때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생각도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제 강경하다. 반일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뒤하고 이전에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다르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그런 중대한 정치적 리더로서와는 다른 입장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통의 인식이 두 분한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총리가 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억제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까지 계속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참배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일 간의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음 달에 이제 그 소위 이제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에 일본 정부 이제까지 정무관, 차관급의 정무관을 보냈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있었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강력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의 이제 뭐 시험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이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총리가 된 뒤에는 개인적인 소신이나 신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매우 지지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지 기반에는 우익 세력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이제 다시 그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이제 한국을 상대로 혹은 중국을 상대로 도발적인 태도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지율이 높은 거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기대감의 그 표시라고 생각이 돼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아직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국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한일 관계에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게 일본과 일본 국민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말이 긴데 CPTPP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가입 문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CPTPP가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CPTPP라는 것은 이제 TPP가 과거에 이제 미일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이제 다자무역 협정이라고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 1월에 트럼프 1기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TPP에 가입하지 않겠다 탈퇴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현재 CPTPP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가 원래 가맹국이었다가 영국이 가맹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2013년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영국이 가맹하면서 12개 현재 국가이고요.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전후의 국제 질서라는 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 질서인데 미국 스스로가 깨고 있고 WTO 세계무역기구도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역적인 혹은 특정한 국가 중심의 그런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김민석 총리도 일본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개 가맹국이지만 그 이외 국가들도 많이 가맹 신청, 중국과 대만도 뭐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이지만 일본 정부는 CPTPP의 확대, 특히 이 아세안이나 뭐 EU 국가들조차도 대화를 시작하면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CPTPP에 가입하고 있는 일부 국가하고는 자유무역 협정이 없어요. 또 한일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기관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적극적으로 양국 간 협의를 좀 하지 않을까. 그 협의를 토대로 해서 정식으로 가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그 관세라든지 어떤 무역의 장벽들을 낮추는 그런 쪽으로 움직임을 이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 CPTPP 회원국 가운데서는 FTA가 우리나라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다고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일 텐데 네. 일본 사실상 지금 이곳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본과의 FTA를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효과는 사실상 뭐 경제 규모로 봤을 때 12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국가가 일본이 경제 규모가 큰 게 일본이고 한국이 무역협정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일 FTA라고 봐도 뭐 틀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농업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득실을 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우리에게 득실이 있는지 하는 것도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요. 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공동 원령 발표에서는 빠져 있지만 CPTPP가 상당히 자유화율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수산물 수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우리 국민들의 뭐 정서적인 문제라고 대통령이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금방 말씀하신 농업 문제에 관해서도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국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같은 것을 일본이 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이제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의제도 거론이 됐는데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간의 뭐 얘기를 보면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들을 좀 쭉 살펴보면 이 북한과의 대화를 좀 상당히 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 뭐 겁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그 총리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종료된 그 이시바 총리조차도 현재 일본과의 가장 큰 현안이 이제 납치 문제이기 때문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밝혀왔어요. 또 납치 문제 이외에 핵과 미사일이라는 또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서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든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혹은 납치 문제에 관해서 북일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실시간 일본 나라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어제 일본을 방문해서 현재 한일 정상회담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이틀차 일정으로 이곳 문화유적인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함께 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그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만남을 일본 측에서는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계속 짚어봤듯이 과거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그리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곳에서는 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과거의 고대의 뭐랄까요, 그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고, 또 이 시대의 그 일본의 불교 미술의 꽃이 피어졌던 곳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있는 호류사라는 절인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통해서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그 교류의 폭을 이제 현재 혹은 미래까지 확장해 가자 하는 거를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한번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사실 그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중일 갈등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보다도 더 이제 친근함을 표시하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현재까지의 분위기 매우 화기애애하다.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중일 갈등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그동안의 우방이었던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일 간에 이 대미 전략에 있어서도 상당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까요? 뭐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부담을 이제 좀 더 해라 이런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일, 한미일의 중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초기에 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번 열렸습니다만 외교 국방 당국 간의 3자 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아마 트럼프 정권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한미일을 중요시하지 않고 혹은 인도태평양 혹은 아시아 태평양보다 서반구를 중요시하겠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또 한국과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전략적인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전략적인 그 소통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15 대책 직후와 달리 최근 서울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설 명절 전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15 대책. 대책 이후 거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서울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했지만 최근 들어 눌렸던 거래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내역을 분석했더니 토허제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0일부터 40일간 허가 건수와 비교해 이후 40일간 허가 건수가 13%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노원구 등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존 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는 허가 건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허가 이후 계약 체결과 실거래 신고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수요자들이 점차 규제에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자금 이동이라기보다는 규제 환경에 적응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급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공급 대책은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래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여유 있게 보면 설 연휴 이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연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토허제 해제 등은 검토한 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허제 일부 해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증시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고강도 대책 이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1,470원대까지 올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477.2원으로 출발했는데요. 1,480원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0.16% 내린 4,685.11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0.2% 오른 951.03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중인데 오늘도 신기록을 세울지 관심입니다. 개장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정국에 미국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뉴욕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2.77% 급등한 배럴당 61.1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상을 멈출 때까지 이란 관료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0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치까지 보도됐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현지 시간 13일, 지난 8일에서 9일 이틀에 걸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 학살이 자행돼 최소 12,000명이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고 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등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라면서 최종 통계에 도달하려면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로 3부 요인의 승인 아래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사망 사례 대부분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준군사 조직인 바시즈 민병대 소속 대원들의 총격에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추정했습니다. 남한강 줄기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이 내륙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여행 중개 플랫폼에서 인기 검색 지역 2위를 달성한 건데 내륙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남한강 줄기 한가운데 누군가 빚어놓은 것처럼 솟아있는 세 개의 바위섬인 도담산봉. 잔도길을 따라 이어지는 천혜의 환경과 자연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고수동굴까지 모두 충북 단양의 대표 관광지들로 전국 곳곳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동굴을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와본 적이 없는데 고수동굴이 좀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제 오래된 동굴이어서 그런지 좀 신비롭긴 하네요. 300여 종이 넘는 국내 최대 민물고기 생태관인 단양 아쿠아리움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표 볼거리 중 한 곳입니다. 겨울방학이라서 한국에 방문 중이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6살, 9살이라 물고기가 종류별로 잘 돼 있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이런 인기를 증명하듯 단양구는 최근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 플랫폼에서 인기 검색 지역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해안 지역인 부산과 제주를 제외하면 내륙 지역 중에는 유일한 상위권입니다. 또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도 3년 연속 발급률 1위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가 짧은 방문보다는 체험과 체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른 물줄기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이 국내 대표 내륙 관광지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늘 오전 강요와 상습 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 3명을 폭행하고 주식 매수를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논란이 커지자 A씨를 직위 해제했고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9.2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날이 풀리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도, 대구와 전주 7도, 광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영남은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